모두가 이제 황금빛이긴 하지만 정말 계속 그럴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근데 무엇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요. 네. 우리가 이걸로 뭐 할 수 있을지 좀 현실적인 레벨의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말한 것처럼 막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이런 걸 떠올리지 말고 네네. 지금 요 스마트폰에서 됐으면 하는 거랑 그걸 지금 언어 모델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정치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반도체 작가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여기 나오셨는데 네, 한 명밖에 없으면 최고죠. 한 명 중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뭐 아닙니다. 뭐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지만 또 최고의 작가님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은 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우리 이제 투자업자들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업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한 2달 만에 나오셨는데 2달 사이에 정말 세상이 온통 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본시장은 뭐 AI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엔비디아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우리 2년 전 이럴 때만 생각해도 뭐 이제 메모리 어디 쓰냐 막 이랬는데 메모리 확 뜨고. 네, 그렇죠. 이제 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가는 먼저 올랐다 이거야.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팔아제낀 양에 비해서 그만큼 매출을 그걸 사다 쓴 애들이 할 수 있느냐. 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챗GPT 2022년 말 그리고 지금이 2024년까지 왔으니까 네. 2023년이라고 해도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뭐 앱스토어의 그 앱 랭킹 이런 걸 쭉 보면 게임들 빼놓고 네. 생각보다 인공지능 앱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개발 상태인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이제 황금빛이긴 하지만 정말 계속 그럴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근데 무엇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요. 네. 어떤 분들은 95년도의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 그때 이제 인터넷 막 인프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막 98년도 되면서 진짜 닷컴 버블 이야기죠. 네,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펼쳐졌죠. 98년도에 다들 이제 인터넷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부터 2000년을 지나서 2002년쯤 되니까 진짜 이게 실생활이 굉장히 가시화됐어요. 네, 뭐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숨바꼭질 시절이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좋은 시절이죠. 아마 그때도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닷컴 열풍도 결국 많은 게 사라졌지만 그때 남은 회사들 지금 잘 나가고 새로운 기술들 생겨나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텔도 그렇게 떴고 이 닷컴 열풍 때도 우리가 살짝 돌아보면 어떤 기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랑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계 등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좀 어떤 키워드들에 매달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있는 그 거대 인공지능들 언어 모델들 혁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많은 게 가능해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키워드 하나만 보면서 기존에는 이제 말 안 하던 게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갔으니까 뭔가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은 빼놓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개선할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닷컴 열풍의 그 정점 같은 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적용해서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얘기도 안 나오니까 아직은 그냥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자원이 무한정하다면, 특별히 여기서 자원이라면 에너지 자원, 전기가 정말 무한하다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LLM이 그리고 이제 이 자원이 비용 없이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실제로 엄청나게 파괴력 있게 우리 현실로 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있게 한 건 두 가지 발전이었죠.
하나는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12년에 봤던 사물인식부터 지금 보는 언어 모델까지 근간이 되는 그 학습 이론은 똑같아요. 네. 이게 발견된 거랑 그다음 GPU가 발견된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나타난 이제 80년대 발견했던 학습 이론은 요 녀석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학습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학습을 해갖고 학습 끝난 녀석을 딱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로 계속 응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녀석이 계속 커지긴 하지만 이 모습은 계속 그대로예요. 사용하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자원이 무한하다고 해도 어떤 이론적인 돌파를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녀석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형태, 예를 들면 더 긴 글을 요약할 수 있다든지 더 큰 이미지를 본다든지 이미지랑 소리를 같이 듣고 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확장되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제 스카이넷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녀석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죠. 여기서 그 이론적인 돌파가 되면 가능하지만 이론적인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여기서 이론적 돌파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원래 그 우리가 AI라는 걸 옛날부터 생각했잖아요. 네네. 60, 70년대에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뭔가 신경세포랑 비슷하게 막 늘어놓으면은 네. 이것도 지능과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죠.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개발자가 코딩하는 게 아니고 세포 같은 걸 잔뜩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네. 그때 문제는 얘가 오답을 말하면 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정답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방법을 찾은 게 80년대인 거죠. 그리고 GPU가 발전하고 이제 이런저런 추가적인 이론적 돌파가 있고 나서야 2012년에 요 녀석이 나왔죠. 근데 이 이론이 나오고 여러 발전을 했지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대로 같이 왔어요.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 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방법이죠. 역전파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네. 그게 발견된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파는 계속 쓰면서 순식간에 학습시키는 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쳐내면서 크기를 키워왔는데 이제 크기를 키우다 한 17년, 18년쯤에 좀 정체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챗GPT가 갑자기 확 뚫고 나온 거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계속 커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의문인 거죠. 그리고 키워서 의미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세로 키우면 인터넷에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챗GPT도 사용하는 데이터 양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먼 추정들이긴 하지만 특정 크기의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인터넷에 이제 좋은 데이터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극단적인 가정인데 AI가 그 패러미터라고 하죠. 2배 네. 커지면 데이터가 2배 필요하다. 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보통 AI 커지는 속도 뭐 한 3년에 2배씩 커진다고 해봐요. 그냥 네. 뭐 이건 그냥 찍은 숫자인데. 근데 3년에 2배씩 커지면 이미 인간은 그 인터넷에 데이터 만드는 게 그 선형으로 증가하겠죠. 네네. 인터넷의 데이터, 그 중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가 1년, 뭐 3년에 2배씩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뭐 고갈되겠죠, 데이터가. 즉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했던 뭐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것들이 남아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원본 중에서도 네. 학습에 쓸 수 있는 거. 원본 데이터가 이제 온라인상 인터넷상에 있는데 우리가 발생시키는 원본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증시각도기에서 만들어낸 그렇죠. 이런 대담 프로그램에 비해서 챗GPT가 읽어낼 수 있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연산을 가속도로 그냥 24시간 풀로 돌리면 몇 년 안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AI를 다음 버전은 더 크게 만들었다. 네.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죠. 큰 녀석이니까. 근데 뭐 한 2배씩 키운단 말이에요. 네네. 인터넷의 데이터는 2배씩 늘지 않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렇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질 수도 네. 있죠. 그러면은 뭐 일종의 그렇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나오는 그러면 겁니까? 키워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이즈에 멈춰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네. GPU를 더 사서 AI를 이만큼 키웠는데 어차피 학습을 못 시키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크기를 계속 키우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보다 쓸 데가 없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AI의 크기가 매해 그 반도체 가격 싸지는 만큼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크기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점점 더 GPU 많이 써서 학습시키고 AI 덩치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지가 한 달에 2, 3만 원 받는다고 하면 AI 쓸 때 내년에 한 4, 5만 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7, 8만 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네. 비싸지니까. 네네. 그만큼 좋을까? 이런 거죠. 이게 그만큼 좋은 녀석일까? 이거는 뭐 좀 고민해 볼 문제긴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뭔가 스마트폰에 잘 돌아가는 앱은 안 보이죠. 네. 잠깐 그러면 옆결로 세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발생해내는 데이터의 한계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준, 그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창의적인 것들을 더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반면에 이게 이제 일종의 로봇 세계로 가서 자동차로 넘어갔다고 하면 네. 자동차가 데이터를 긁어내는 거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지형, 지물 이런 것들. 물론 그럴 수도 인간은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죠. 네. 인간은 그걸 되게 단순해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걸 빨리 구분해서 의미 없는 거 그냥 다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차가 어떻게 오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이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은 굉장히 그걸 단순화시켜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GPU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왜냐하면 뭐 테라로 뭐 들어온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 게 딱 그런 일들이죠. 네. 뭐 테슬라의 그 FSD 12 같은 것도 인간처럼 이제 좀 시각 정보만을 이용해서 운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한 건 인과관계가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면 데이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미 써서 인간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죠, AI를. 근데 좀 더 인간답고 좀 더 못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확 커질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면 AI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배 커져야 된다. 우린 데이터를 10배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간. 언젠간 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딱 천장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 데이터라는 건 소위 말하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그렇죠. 선형적으로. 얘네들이 읽어내는 거는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원래 만들 수 있는 그 AI 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컴퓨터 안에 쓸 수 있는 메모리 용량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증가하는 속도는 고비잖아요. 반도체 밀도 증가하는 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거. 물론 그렇게 밀도 늘어나는 대로 계속 크기를 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연구하는 회사들이 누군가는 이제 역발상으로 작은 애를 더 학습시키려고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스마트폰 같은데 침투를 못한 상황에서 무슨 선택지가 있겠느냐. 좀 더 큰 것도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하나 점검을 하고 가죠.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내려면 메모리 용량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PU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 데이터 양을 많이 읽으려면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커야 됩니다, 결론은. 원래 컴퓨터라는 녀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역할 분담을 2개의 하드웨어, 좀 러프하게 보면 2개의 하드웨어에 분담을 시켰어요. 하나는 연산만 아주 잘하는 그런 부위고 다른 하나는 할 일을 쌓아놓는 부위예요. 할 일. 해야 할 일. 네네네. 여기에서 연산을 하는 게 CPU, GPU, 지금 반도체들이죠. 거기에서 할 일을 쌓아놓는 곳들이 메모리예요. 여기서 메모리는 D램입니까? 낸드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컴퓨터 기본 구조에서는 그게 뭐 D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D램이 차지하고 있죠, 이 자리에. 속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밀도. 네. 빠른 속도와 높은 밀도. 이거를 만족하는 것이 그 시절에 D램밖에 없었고 지금도 D램밖에 없으니까요. 낸드는 왜 못하는 걸까요? 낸드는 느리고 그 연산하는 반도체들이 접근하는 데이터 단위보다 크게만 줄 수 있어요, 얘는. 그렇군.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연산하는 반도체들은 처리하는 최소의 크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요만한 데이터를 이렇게 작게 주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크기가 안 맞고 무엇보다 연산하는 반도체가 쓰기엔 반응 속도가 나빠요. 최고 속도는 좀 빠른데 이렇게 노크 한번 해서 이제 데이터 줘라고 했을 때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죠. 보통 이제 낸드 같은 건
마이크로초 정도 되고 네. D램은 그 10나노초 근처에서 이제 놉니다. 예. 속도가 몇백, 그 반응 속도 관점에서는 100배, 1000배 가까이 차이 나요. 낸드랑 D램은. 네네. 그러니까 그 연산용 칩 정말 빨라야 되죠. 이 칩이랑 항상 커플이 되는 건 D램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폰 노이만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D램을 선택한 것도 그냥 연산하는 반도체가 원하는 녀석이 가장 특성이 좋은 게 D램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네네네. 나머지 대안은 느리니까 네. 왜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못 주냐 이런 식이죠. 네. 지금 AI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보다는 용량이 꽤 크고 네. 반응 속도는 느려도 되지만 요청하면 덤프트럭처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HBM을 쓰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기계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AI의 컴퓨팅 능력이 지금 원래는 GPU가 없어서 안 됐는데 이제 GPU 성능이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HBM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D램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게 맞고 네. 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메모리 월 내지는 퍼포먼스 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이미 90년대부터 D램 속도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D램이 빨라지고는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빨라지냐면 한 CPU 빨라지는 속도보다 뭐 한 지금은 뭐 100배, 1000배 정도 갭이 있어요. 100배? 그러니까 한 80년대 뭐 그런 때를 둘의 성능을 한 1이라고 보면은 서로 간에 1, 1. 예, 그때 1, 1 출발한다고 하면 지금 CPU 성능 많이 넘어요. 근데 아마 메모리는 저도 자료 봐야 되는데 100 근처에서 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은 잘 따라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속도 잘 못 따라왔죠, 메모리가. 그래서 HBM을 쓰는 거예요. HBM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느냐 하면 일단 반응 속도는 포기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HBM은 사실 우리 컴퓨터에 달린 D램보다 그 연산 메모리가 데이터 주세요 똑똑하면 문 열리는 속도는 좀 느려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HBM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써도 성능 향상이 안 커요. 네. 왜냐하면 일반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CPU가 메모리한테 요청했을 때 빨리 오는 게 중요해요. 네. 컴퓨터에서 그냥 도는 건. 근데 AI는 반응 속도 빠르면 좋은데 일단 그 문 열었을 때 마구 쏟아 부어야 돼요. 연산 메모리에. 뭐 수문이 한꺼번에 다 열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AI를 프로그램으로서 보면 기존 프로그램이 뭐 여기 손톱만 하다고 하면 AI라는 녀석은 이게 팔뚝만 해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거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 연산 반도체가 거친다는 얘기죠. 네네. 프로그램의 일부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문 열리는 속도는 느린데 열고 나면은 이게 그 냉동 창공을 셔터가 확 열리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집은 가정집에 그냥 일반 대문 여는데 여기는 그냥 셔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냥 큰 셔터가 올라가고 막 덤프트럭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형태인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 메모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도 2012년에 그 알렉스넷 나왔을 때 썼던 GPU 그때 이제 GTX 580 사용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엔비디아 H100 그 학습용 칩을 보면 그 GPU 연산 능력이 40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빨라졌죠. 10년 동안 40 몇 배니까. 근데 메모리는 제가 그때 GDDR 쓰고 있었고 네. 지금은 HBM이라고 온 기술을 다 넣었음에도 16배 정도밖에 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을 썼음에도 여전히 연산 반도체가 갭이 안 좁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HBM 쓰는 건 사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왜 D램의 속도 향상은 이렇게 더딘 걸까요? 그 밀도 때문에 원래 그 D램이 나온 이유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그 아까 말했던 컴퓨터 구조에서 반도체 연산용 칩이랑 저장소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밀도 높고 그나마 속도 빠른 방식을 취한 게 이제 D램이거든요. 네. 이제 D램은 그렇게 만들려면 캐패시터라는 거 넣어줘야 되고 그 안에 전자를 저장해서 데이터를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구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D램은 이제 캐패시터라는 컵 안에다가 1과 0 자료를 저장해 놓는데 네. 이게 점점 빠지죠. 예를 들면 이게 전자가 빠져요. 슬슬 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리프레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빼려면 뭐 여기다가 전화 한번 채운 다음에 선으로 쭉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빨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구마구 그 소자 작아지는 대로 빨라졌는데 네. 지금은 좀 쥐어 짜듯이 조금씩 좋아져요, 애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도를 높이는 건 쉽지만
그 2배 밀도, 그 밀도 안에서 개별 저장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전 뭐 몇억 개 저장소들이 그 데이터 빼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냥 구조 자체가 그런 녀석들이죠. 네. 뭐 이거는 저보다 그 공정하는 분들이 훨씬 잘할 거예요. 네. 아, 이거 마치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런 거 뭐 세는 거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말하는 걸 훈련을 빨리 하면 빨리 나오지만 어떤 거를 연상해서 그걸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면 기억을 꺼낼 때 이게 우리 버퍼링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래서 사실 메모리는요. 지금도 CPU랑 같은 속도로 동작하는 메모리는 존재해요. CPU나 GPU 안에 그 SRAM이라는 형태로 CPU랑 거의 1대1 속도로 움직이는 메모리를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크게 만들어야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쉽게 말하면 메모리가 거의 CPU랑 동격의 스피드로 움직이게 하려면 밀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게 얼마나 그 만들기 힘든지는 이런 예를 보면 그 미국 스타트업 중에 세레브라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얘네는 그 웨이퍼라고 반도체 만드는 그 큰 원판 있잖아요. 그 원판 하나를 칩 하나라고 써요. 요거 하나가 AI 하는 슈퍼칩이에요, 일종의. 그 굉장히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안에 GPU도 있고 거기 안에도 이제 GPU랑 같이 일해야 되는 그 임시 저장 공간이 SRAM이 있어요. 그 웨이퍼 한 장 크기의 그 SRAM 메모리 용량 다 합치면 얼마 나오냐 하면 80기가 나와요. 네. 근데 80기가면 보통 어떠냐 하면 우리가 HBM 하나 이런 거 손톱만한 요만한 거 쓰면 이게 16GB 나오죠, 해보면. 그 밀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D램 쓰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밀도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그 AI 쪽으로 가서 그럼 지금까지 AI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사람마다는 많이 생각이 다르겠죠. 이제 2022년 이럴 때 전 사실 이런 챗GPT, GPT-3 이런 거대 AI가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한번 어떻게 보면 상용화까지는 왔으니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GPT가 성공하면서 예를 들면 그 로봇 분야 제어라든지 이런 데도 다시 한번 활력이 돌고요.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GPT 이후에 또 새로운 결실이 나올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이미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는 이미 그전에도 논문으로 나오던 내용들이에요. GPT 발표하기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해왔죠. 그러니까 얘들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용기를 얻어서 상용화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제어나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좀 잘 돌아가는 물건이 안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 가능성을 본 빅테크들이 GPT에 가열차게 투자를 함으로써 상용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정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랑 해서 성공시킨 거죠. 그 오픈 AI에서 성공하니까 드디어 구글도 따라붙고 다른 그 거대 기업들이 따라붙으면서 경쟁에 불붙는 형태인 거죠. 지금도 연구 개발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로 지금보다 무언가 더 좋아져야 우리 일상에 좀 확 파고들겠죠, 이제.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빅테크들 왜 거의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왜냐면 부서들 많이 통폐합시키면서 이 GPU 사가지고 이 AI 쪽 키우려고 부서를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다 돈을 갖다 쏟아붓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뭘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제가 그분들을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는 사이는 아닌데 전 반대로 그러면 여기 오픈 AI 마소가 이런 거 해내는데 구글이 우린 하지 말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려 정말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일단 그 정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있길래, 예를 들어 아까 로봇 얘기는 조금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적으로 됐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갑자기 제 일자리를 차지하고 책도 막 써주고 그럴 거다?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일반 상담 업무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약관 보고 해지하고 이런 것들 있죠. 뭐 반품하고 그런 부분들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조금 더 운이 좋으면은 우리가 원했던 완전 자율주행이나 혹은 그 로봇들 중에도 이제 공업용 로봇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집에서 뭐 간단한 거 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나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기술 수준에선. 물류 같은 거는 완전히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류 쪽은. 근데 이것도 이제 공장이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뭐 꼭 로봇 아니어도 자동화된 곳은 많잖아요. 그 물류 창고가. 네. 근데 지금 대체 잘 안 되는 데는 동선이 조금 애매하고 정렬이 애매하고 이런 데들 있죠. 네. 예를 들면 제가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게에 물건을 진열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거 지금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인간은 어떤 가게에 가도 물건 잘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로봇들은 요 가게에서 되면 저 가게에서 안 되고 저 가게에서 되면 이 가게에서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의 돌파가 있을 수 있죠. 이거에 탄력을 받으면. 네네네. 실제로 이런 언어 모델을 로봇에게 결합해서 좀 추상적인 제어들을 시켜본다든지 그런 걸 시도합니다. 구글에서. 네네.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죠. 우린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공장처럼 거대한 곳은 인간이 이미 있는 로봇에 맞춰갖고 동선과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정작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봇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제어로는 좀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는. 네. 지금 그 예전에도 이제 저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LLM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LLM 모델이 정말 맞느냐 하려면 저가 보기에는 전력 사용이 없으면 그래 그것도 맞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곳곳에서 뭐 원전 다시 짓겠다, 뭐 전력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니 지금 그 애플도 온 디바이스 얘기를 꺼냈고 하면 이제는 뭐 LLM 모델이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수준 되면 뭐 SLM 스몰 랭귀지 모델로 넘어가거나 이럴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역할 분담을 하는 거에 가까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GPT-3, 챗GPT 이런 거 같은 거대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스몰 랭귀지 모델이 할 수 있다면 큰 모델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겠죠? 사실 그런 필요가 없죠. 네네. 반대로 닭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요 엣지 단, 우리 디바이스 단에서 할 수 없는 녀석을 맡길 때만 서버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안정성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예전에 구글 파이어베이스 뭐 이런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거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말하면 글자로 바꿔주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얘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버에 보내서 제가 말을 하면 서버에 보내서 글로 이걸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요. 해보면 스트리밍이 잘 안 돼요. 네. 1분쯤 되면 자동으로 끊겨요. 얘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연속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을 쓰려면 연결이 아주 안정적이어야 돼요. 끊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중에 한두 글자 빠지면 이상하게 번역되고 뭐 이상한 글자가 나올 테니까. 네네, 네. 그런 녀석들은 제가 인터넷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그 디바이스 단에서 돌리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GPU도 아끼고 서버에 GPU뿐만 아니라 이제 P 같은 네트워크 비용 아주 비쌉니다. 그 데이터 센터. 그것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거예요. 아 그러면 네트워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쭤볼 텐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모든 게 발달하려면 앞서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정보의 총량,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파워가 필요한 건데, 지금 네트워킹 비용이 그렇게 비싸면은 쉽게 뭐 5 진짜 진성 5G라든가 6G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쪽에도 챌린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5G로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주행 데이터를 다 서버로 쏜다고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카메라 하나 영상만 HD 720p로 보내도 초당 한 8메가에서 20메가 정도 대역폭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자동차 20대만 돌려도 운 없으면 초당 400메가씩 데이터가 가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 한 100대 정도 있으면 데이터 센터 하나 마비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겠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그 네트워크로 하는 거는 엣지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 근처에 있는 굉장히 근접한 네트워크로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실들은 알고 있었죠. 네. 아, 이거 모든 걸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건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스마트폰에게 맡기려는 일 중 상당 부분도 그런 요소들이죠. 네트워크까지 가면은 되려 사용감이 나빠지거나 갈 필요 없는 것들. 그래야 서버 비용도 아끼고. 네. 왜냐하면 사실 예를 들면 애플도 그렇고 스냅드래곤 칩도 그런데 요 안에 그 생각보다 괜찮은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뭐 NPU 같은 거. 네, NPU죠. NPU가 들어가 있는데 아깝게 놀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대신 처리하면 여기에 실리콘을 이용해서 제가 서버에 쓰는 실리콘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쓰려고 하죠. 이제 요 챗GPT 혁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게 된 건 생각보다 디바이스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네. 기존엔 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삼성 AI 지우개 그 예를 들면 증시각도기 사진 찍고 정인성 씨 지워줘 하면 딱 눕기 따서 배경을 만들어주죠. 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좀 지금 사람들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인공지능 비서도 강화해 볼까? 될 것도 같다. 뭐 이렇게 넘어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GPT가 보여준 어떤 가능성은 딱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 그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럼 조금 작은 거 넣으면은 기존보다 비서가 훨씬 좋아지겠네? 네. 요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애플이 이번에 이제 챗 GPT, AI, 오픈 AI하고 손잡으면서 뭐 온디바이스 AI를 만들겠다고 한 게 되게 실용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 드네요. 뭐 근데 다들 아는 거긴 하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알 거고 예를 들면 중화권 회사들도 우리 스냅드래곤 칩이란 메모리 얼마 써서 패러미터 100억 개짜리 AI 구동시켜봤다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최소한 세일즈 포인트는 될 것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애플이 사실은 제가 제일 불만스럽고 못했던 게 이제 그 비서라고 표현하는 시리가 비서 역할 하나도 못하고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안 들어와야 될 때 띡 하고 들어오고 뭐 방송 중에 띡 하고 들어온다던가 뭐 대답하라고 하는 건 전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온디바이스 영향을 꽤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 쓰는 GPT 같은 언어 모델들이 좀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맥락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이 디바이스 안에서 제가 했던 최근 액티비티 몇 개를 보면 기존보다는 좀 더 인간이랑 대화하듯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방금 전에 일정을 넣었는데 야, 아까 열었던 창 좀 열어봐 하면 이런 거 열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그 정도 개선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녀석이 될 수는 없어요. 스카이넷이나. 네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예요. 얘한테는 기억이라는 게 없죠. 기억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었는데 뭐 듣고 있지도 않겠죠. 네. 이렇게 막 듣고 대화하고 떠들고 스마트폰 쓰다가 야, 그러고 보니 정인성 작가님이 20분 전에 뭘 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모르죠. 가능하지도 않고요. 전부 듣고 있었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비서가 될 수는 없죠. 네네. 다만 저는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정 같은 거 넣으려고 하면 지금은 터치해서 그 캘린더 넣은 다음에 툭툭툭툭 이렇게 다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터치 스크린과 버튼의 아주 스마트한 버전이 될 수 있겠다. 기존보단.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기존에도 시리도 인공지능 썼어요, 기존에. 네. 그 상태의 사용성이 조금 좋아진다고 볼 수는 있죠. 좋아지겠지만 이게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비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야,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 시리 조금 개선해서 애플은 돈은 벌 수 있지만 거기에다 제공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리턴을 오픈 AI가 애플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뭐 아이폰 가격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일 제품 중에 가장 사용자 풀이 크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 구하는 거 이제 사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되면 저는 인터넷에 있는 쓸모없는 데이터는 이미 다 긁어서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회사들의 다음 대결은 데이터 대결이 될 텐데 네. 그럼 이 데이터 대결에선
다른 회사들은 없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 그러면은 그 단순히 애플이 오픈 AI한테 돈 주고 그들이 세운 기술을 써먹는 게 아니라 오픈 AI 입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 창구 역할로 애플을 선택했다. 네, 뭐 오픈 AI의 생각은 그럴 거고 애플의 생각은 하나죠. 더 많은 폰을 팔아야겠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AI 폰이라는 마케팅 자체는 삼성이 조금 선점을 했죠. 그럼 내년에 우린 아닌데?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MPU 선전을 열심히 했는데 그 M칩 나올 때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나와야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AI가 지금 유행처럼 되고는 있는데 아직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앱스토어에 되게 독특한 것들 많이를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 네. AI 적용된 앱들 있나 이런 거를 막 많이 찾아봐요. 잠깐 AI는 다양하니까 지금의 유행을 있게 한 언어 모델을 쓴 앱들이 있나, 언어 모델로 개선된 앱이 있나. 네네. 근데 그 인공지능 앱 순위 보면 항상 1등에 챗GPT 있고 그 나머지 순위에 뭐 코딩 앱, 프로그래밍 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쪽에 집중되어 있죠 지금도. 거기서 뜬금없는 녀석이 하나 갑자기 치고 올라와야 뭔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픈의 지금 온 디바이스가 챗GPT의 도움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오픈 AI의 도움, 무엇이 됐건 이제 작은 언어 모델이 들어가면 되죠. 구글도 제미나이 나노 이런 거, 네. 그 35억 패러미터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를 고려하고 있어요. 한 용량 2기가, 메모리 용량 2기가에서 8기가 네. 정도 사이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2기가에서 8기가는 디램 용량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디램에서 잡아먹는 사이즈. 그러면 만약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온 디바이스 해가지고 과연 배터리가 남아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메모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보면 애플 15 프로 네네. 이상에서 쓴다고 하니까 프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중에 가장 강력한 차이는 디램을 8기가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 차이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들 그 논문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의 AI를 쓰고 싶은지 네.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보면 얘들이 돌린 거 보면 보통 70억 패러미터, 60억 패러미터, 67억 패러미터 이래요. 네, 네.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타입으로 양자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넣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러면 메모리를 구동할 때 3.5기가에서 한 4기가 정도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본 논문은 플래시 메모리도 써서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내용인데 네네. 일단 생각하고 있는 AI의 크기는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6기가 아래면은 뭐 아예 쓸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메모리가 부족하니 못 쓴다고 봐야죠. 그럼 메모리가 많이 늘어날까요, 앞으로? 그거는 이제 얘들이 얼마나 쓸모 있냐에 따라 다르죠. 일단은 처음에는 메모리를 꽤 넣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 진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동이 돼야죠. 구동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이 AI를 구동할 만큼의 메모리는 마련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게 최소 8기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8기가, 12기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지금 넣는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제미니 나노 정도 크기다. 네. 오픈 AI에서도 그 정도 받아왔다고 하면은 메모리를 작게 쓰면은 2기가, 조금 크게 쓰면 4기가, 8기가 정도 필요해요. 네. 근데 2기가짜리로 이렇게 2기가로 줄여서 쓴다고 해도 이게 메모리 6기가에서 좀 다른 앱이랑 구동하기는 간당간당할 거예요. 그렇죠. 8기가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 여러 개, 여러 개 구동시키면 뭐 이렇게 당겨 보면 여러 그렇죠. 앱들이 있는데 만약에 AI를 구동하면 배터리가 그냥 전력 소모가 되든가 아니면 이걸 많이 못 띄우겠네요, 화면을요. 정확하게 그냥 AI가 구동되면 배터리는 계속 쓰는 거고 얘는 제가 돌려야 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딱 안 들어가면 구동이 안 됩니다. 다른 앱들도. 예. 이제 그거 플래시랑 같이 구동하려고 연구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최적화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시장 빨리 변하면은 그런 건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일단 디램 사서 넣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역대급으로 이번 애플 9월달 이후에 출시될 새로운 16 버전은 메모리 증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겠네요. 그래도 뭐 만들고 있었던 거면 크게 바꾸긴 힘들겠죠.
근데 일단 기존 안드로이드 플래그십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제가. 어차피 안드로이드는 한 2빌리언, 3빌리언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 8기가, 12기가 정도면 돌려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좀 괜찮네. 더 큰 인공지능 넣을까가 돼야 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메모리 용량 상승이 트렌드화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재미를 보면 밀리겠네, 메모리량을.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판매도 잘 되고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더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 정도 길이밖에 못 알아듣더라. 예를 들면 나는 뉴스 요약을 더 길게 했으면 훨씬 많이 썼을 것 같다. 그럼 메모리 용량 늘려야죠. 늘리고 더 좋은 인공지능 넣어야죠. 결국 사용자 경험이랑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디바이스가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서버 단에서는 엔비디아가 승자였는데 네. 온 디바이스로 가면 승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온 디바이스는 여기저기 승자가 있는 형태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요 스마트폰 NPU 시장은 요 스마트폰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요 반도체랑 완제품 기기가 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크기가 아주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내가 엔비디아 NPU를 준다고 해서 칩 하나를 더 꽂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엔비디아가 어차피 들어올 수는 없는 지역이죠. 스마트폰 쪽은.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엣지 영역 중에는 엔비디아가 들어와 있는 영역도 있어요. 제슨 시리즈. 이 엣지 영역 중에 자동차라든지 일부 산업용 제어에는 엔비디아 칩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네. 있어요. 팔고 있죠. 지금 학습용 GPU보다는 조금 전세대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칩들이 있으니까 사실 엣지 영역에도 엔비디아 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이게 절대적인 승자가 될 거냐. 사실 그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이 올해 뭐 60조, 70조 벌 거라는데 순이익으로 네. 뭐 설계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칩에 집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칩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퀄컴 같은 경우가 눈에 띌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뭐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이미 NPU 장착한 AP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칩을 조금 바꿔서 다른 데 팔아보는 거죠. 이걸로 가정용 로봇에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지금 이제 서버 단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가는데 앞서도 뭐 분야가 달라질 것이고 여기서 서버에서 하는 게임과 온디바이스나 뭐 다른 쪽에서 하는 게임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각보다 앱이 좀 덜 팔리거나 그렇죠. 좀 안 팔리면 이게 과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주가 오르고 그 빅테크들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어떤 일들에선 GPT 3, 3.5, 4가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써요. 네. 저의 지금 일들의 생산성을 더 높일 방법이 안 떠올라요. 그 좋은 AI들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보죠, 일하면서. 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린 GPT-3랑 3.5는 학습시킬 줄 알잖아요. 기존 GPU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후엔 신규 투자 안 하겠네요. 계속 새로운 게 뭔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면 당연히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되게 멋있는 기술도 많이 받고 로봇 이런 데 가능성도 봤는데 그래서 언어 모델 들어간 앱은 왜 이렇게 적지? 이런 게 약간은 마음에 걸리는 생각보다 아직 앱이 덜 만들었고 응용 프로그램들이 아직 덜 나왔다. 네, 지금 인공지능 들어간 앱 쓰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미나이라든가 뭐 퍼플렉서티 그러니까 그냥 쓰죠. 언어 모델 쓰는 거잖아요. 언어 모델 그 자체를 쓰고 있을 뿐이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저는 좀 알아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영어 이렇게 쭉 긁어서 읽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번역도 해줘. 안 해도 번역해주고 뭐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아예 그렇게 안 시켜도 하는 걸 원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AI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 네. 어떻게 보면 스케줄 걸어갖고 뭐 매크로 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쵸. 그건 좀 AI랑 무관한 일이겠죠, 아마도. 혹은 얘가 제 얼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를 열려고 하면 로봇이 병뚜껑을 열어줘야 되나? 또 그것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뭐 할 수 있을지 좀 현실적인 레벨의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말한 것처럼 막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이런 걸 떠올리지 말고 지금 요 스마트폰에서 됐으면 하는 거랑
그걸 지금 언어 모델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쇼티지잖아요. 내년도까지 GPU 쇼티지. 뭐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럼 서버는 어디까지 늘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서버요? 네.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사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 있는 GPU 다 모아서 오픈 AI 캐치업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캐치업의 끝을 봤더니 그 누구도 괜찮은 앱을 만들 수 없더라, 이런 식이면 이렇게 되겠죠. 난리 날 수도 있겠네, 이 투자업계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다들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야, 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돈 벌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픈 AI가 뚫어갈 비슷한 형태의 그 혁신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혁신 끌고 간 걸 지금 엔비디아를 리더에 올려놓은 거는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오픈 AI도. 그 오픈 AI도 어떻게 보면 저쪽에 앱 개발사 중 하나가 끌고 가줘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그냥 언어 모델을 만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 만든 플러그인이랑 언어 모델로 스마트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을 앱을 누가 하나 만들면 그러면 오픈 AI의 사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네네. 재민이 썼더니 좀 그런데 오픈 AI 거 챗GPT 쓰면 잘 되더라, 우리 앱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오픈 AI도 사용료 매출이 확 늘어나겠죠. 지금 오픈 AI 매출이 연 2조, 3조 그럴 거예요, 아마. 연 2, 3조면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앱 회사들이 많이 여기에 돈을 쓰진 않는구나라고 보이죠. 뭐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설비 증설을 가열차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단 오픈 AI는 확실히 있잖아요. 확실히 되잖아요, 얘네는. 네네. 그 정도 레벨까지는 가야죠, 다들. 왜냐하면 그 정도 레벨을 안 따라잡았는데 뭔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과거에 winner takes all이라고 표현하는 그 한 번 승자가 모든 걸 다 갖고 왔던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지금의 그렇죠. 빅테크들은.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그거를 거쳐와서 했던 쪽이라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인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구글은 AI를 위해서 옛날 알파고를 위해서 칩도 설계했던 회사잖아요, 사실. 네.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혹시 지금의 이제 빅테크들한테 그 앱이 만들어지는 거 외에, 앱이 늦게 만들어지는 거 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그 앱 넣는 거 자체가, 생각보다 없는 거 자체가 저는 그냥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쓰기 번거롭다. 네. 요런 거겠죠, 앱 회사들 입장에서. 네. 그냥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미지도 본다, 뭐 이미지도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알맹이로 쑥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는 쓰는 사람이 적용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좀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사실 GPT가 GPT 스토어를 연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GPT 스토어에서 뭐가 썸띵이 나온 것보다는 GPT 자체가 이렇게 발전해서 옴니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냥 자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챗봇을 강화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죠. 스스로 구독료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소라인데,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앱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뭐 이것도 동영상 만드는 AI 있으니까 너희 앱에다가 붙여서 써라, 혹은 뭐 어디 뭐 포토샵, 뭐 어도비 이런 데가 가져와 갖고 영상으로 합성해 준다, 뭐 이런 데 적용은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러려면 품질이 컨트롤 가능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픈된 데이터로 만드는 건 그거 컨트롤이 좀 많이 힘들죠. 보면 되게 괴악한 물건도 많이 나와요. 어떤?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합성했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막 사람이 뒤에서 쓱 소멸하거나 걸어오던 동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습시키는 방식 자체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대규모로 끌어갖고 그냥 막 넣는 방식인데, 네. AI의 학습은 인간이 학습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AI는 예를 들면 사람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뒤에 걸어오던 사람이 걸어오던 사람 사라져. 왜 걸어오던 사람이 다음 프레임에서 사라졌냐? 라고 막 가르치겠죠. 선배가 이제 후배 영상 제작자한테. 네. 근데 AI 학습은 그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뒤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으면 계속 와야 된다라는 걸 느끼길 바랄 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데이터 라벨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좀 할 수 있죠,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대한 AI 학습시킬 때는 인간 작업자가 전부 다 라벨을 달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봤을 땐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문제예요. AI에서는. 그래서 소라도 영상도 만드는 이제 영상 제작자 끝났나?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것들이 네. 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상 해결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그냥 재밌는 걸로 끝나고 그럼 얘는 영원히 쇼폼이나 한 10초짜리 쇼폼이나 만들고 끝나겠죠. 이게 진짜 돈 많이 버는 미디어 산업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AI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 직장 다 잃는 거 아니냐, 많은 그런 네. 공포에 막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당면하게 될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을 직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이것도 저는 진짜 의미로 확 소멸할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내 직업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 생겼으니까 갖다 써야지라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AI가 좀 인간이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예를 요약이나 이런 거 좀 긴 맥락을 보고 데일리로 하던 일들 그런 건 좀 언어 모델이 대체를 해요. 근데 잘잘하게 계획해서 어디 배치하고 이런 건 또 잘 못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계획이 좀 필요한 일들을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도 예전보다 제가 짠 코드를 다른 언어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자바로 옮기고 그런 건 쉬워졌어요. 네네네. 근데 프로그래머의 일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서버 쪽 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뭐 권한 설정하고 이런 것도 막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한 방에 엮어서는 또 잘 못해요. 제가 계획하면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동해 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하 직원인데 기억력이 없는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직원 하나 더 생겼네라는 마음으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오픈 AI와 그다음에 서버 AI의 등장,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과연 인간이 개인의 창의성을 지키면서 이 AI 시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냥 써보면 현실적으로는 영어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코파일럿에게 네. 영어로 질문하고 한글로 질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데이터 양이. 왜냐하면 영어 데이터가 양도 많고 네. 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이 퍼플렉서티가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 네. LLM에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거예요. 1, 2, 3, 4 해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영어로 물어보면 데이터가 한 100배는 되겠다. 심지어 챗GPT에게 물어봐도 한글로 질문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습에 한국어 데이터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 데이터 많이 써서 학습하려고 해도 데이터 골라내는 비용이 한국어가 더 높죠. 그러겠네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참 잘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코드 관련한 부분은 지금 돌아보면 AI가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확실히. 네, 네. 지금 보면 AI가 잘하는 일이 뭐겠어요? 데이터 구하기 쉬운 거. 근데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프로그래머들은 인터넷에 모여갖고 자기 코드에 자랑하고 기세다가 별 받고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 올리면은 그 질문에 아주 맛깔나는 답변을 써고 별 받아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중에 좋은 질문 답변은 전부 높은 순위에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까? 그 기술자들이?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코드 짜는 사람들 사이트에 있는 모든 질문 답변을 다 학습시킬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답변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답변 위주로 학습을 시켜야 코딩을 잘해요, 얘는. 네. 좋은 답변을 어떻게 골라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사이트에 있는 그 추천수는 정직해요. 그런 데이터가 많으면 정제 비용이 낮아지죠.
아, 그러면 기술자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는 GitHub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인 거죠, 기술자들의. 예, 제 코드를 올려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GitHub 같은 거 쓰는 건 내 코드를 컴퓨터에 저장해놨는데 제가 발로 차고 망가지면은 코드가 날아가죠. 그래서 그 코드를 올려놓고 제 코드 이력을 쭉 볼 수 있어요. 원래 안 나던 버그가 갑자기 났는데 언제부터 났는지 보는 거죠. 제가 올린 거 코드 1000번 올렸으면 1000번 올린 기록이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별 받는 게 목적이죠. 별 받으면 뭐 별을 많이 받으면 뭐 기분이 좋죠. 아, 그겁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씁니다, 취업할 때. 나는 GitHub에 별 몇 개짜리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야말로 레퍼런스네. 그 교수들 논문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경쟁심을 부추기면서도 이런 게, 그리고 요건 진짜로 돌아가야 되는 코드고, 평가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니까, 요 별을 믿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골라내면 좋은 코드겠네요. 거기서 뭐 저 장군 같은 별을 딴 사람들은 어딜 가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뭐 당연하죠. 우리 정 작가님은 별을 몇 개나 받으셨어요? 저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코드는 만들지 않았어요. 다 회사에서 그 회사 안에 코드를 썼지. 올리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회사 거는 비밀이니까, 사내 아니니까. 그런 세계가 또 있어서 또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어 LLM을 하려면, 제가 LLM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살짝 이를 보고 온 거죠. 실제로는 데이터 처리 비용이 아마 처리 비용과 품질이 되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럼 영어 데이터를 한글로 바꿔서 학습시키면 평생 가도 미국 LLM을 못 따라잡겠죠. 그러면 한 번 번역해서 쓴 거니까 오리지널보다 좀 안 좋겠죠, 이게. 그러겠네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AI를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지금 수준에선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국어 LLM이 잘 될 조건은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데이터도 아무리 찾아도 영어로는 안 적혀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에 몇 번 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웹툰 만화가들은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여기가 한국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죠. 되려 한국 LLM이 성공할 조건은 전 세계 고객들이 한국어 정보를 원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저는 이 한국에 있는 테크 회사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 LLM을 써야 될 이유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이유가 생기고 나면 데이터 정제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님 역시 기술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투자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투자에 대한 해안이 넘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투자의 랭귀지 모델을 저희한테 할루시네이션 많이 해요, 랭귀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할루시네이션일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려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투자에 써먹으면 좋겠구나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언어 모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어 모델 어떻게 쓸까 얘기하면 그 말씀도 드려요. 본인이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할루시네이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나는 글쟁인데 이제 영상도 만들 거야 해서 언어 모델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정말 잘하는 분야 안에서 머리를 많이 안 쓰는데 귀찮은 일이 많으면 그런 거를 놓고 돌려봐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볼 거, 야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제가 정확히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몇 번 써보고 이게 품질 좋은 답이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내 업무에 적용하는 거죠. 오늘 아주 또 끝에 좋은 우리한테 성과를 주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많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데서 나오는 뭐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다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